소설가 김진명입니다. 저는 오늘 엊그제 잔 커리 미 국무장관이 다시금 우리 한반도에는 사드가 필요하다. 이어서 미 국무부 국방부 할 것 없이 몇 사람의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서 한국에는 반드시 사드를 놔야 된다. 심지어는 영구적으로 놔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이 상당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기초 사회를 이루는 분부터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혼합적인 여러분들 앞에서 사드 문제를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의 흥미를 또는 우리의 신경을 매우 곤두서게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죠. 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하루아침에 살해되는 이런 지금 북한의 형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6사람 중에 장성택, 이영호 그리고 현영철, 이 세 사람이 다 죽어버린, 하루하루 보면 별거 아니지만 1, 2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군부의 1인자 2인자를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아버지인 김정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집권 몇 년 만에 그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권력을 현재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로 지금 전혀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다 보니 공포와 강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김정은 미스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의 이해에 닿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또 SLBM, 이 잠수함에서 쏘는 핵 문제, 그것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왈칵 뒤집었는데요. 이 문제는 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 사드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일단 김정은 미스터리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나이 몇 살 안 되는 사람이고, 김정은이 등장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분석가와 언론이 김정은이 과연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서 권력에 안착할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지금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강한 힘으로 군부의 1인자, 2인자를 하룻밤 사이에 숙청하고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일이냐? 과연 권좌에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되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버리고, 북한의 가장 권력이 강하던 6사람 중에 3사람을 죽이거나 숙청한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봐서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김정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영호 숙청의 배경부터 봐야 됩니다. 이영호는 군부의 1인자였지만 회의하다가 갑자기 잡혀나가서 숙청을 당해버리죠. 그것은 장성택이 한 걸로 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비슷해요. 장성택의 처형,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장성택의 처형만으로 끝나는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공동 운명으로 엮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성택은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이 개마고원에 모여가지고 개마고원 밑에서 장성택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김정은을 찾아갑니다. 장성택은 거의 2인자에다가 김정은의 고모부고 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도 있으니까 김정은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찾아가서 세 사람이 김정은한테 장성택을 죽여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정은이 안 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김정은, 김경희, 장성택이 자기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룡해, 황병서, 김양근이 김정은을 찾아가서 장성택을 죽여야 됩니다 할 때에는 네가 안 돼 그러면 너까지 죽어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성택이 죽을 때부터 김정은의 운명도 같은 고리에 꿰이게 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은 수면 위로는 김정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제 어떤 부분은 아마 내 판단으로는 경제를 비롯한 김정은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수면 위의 김정은이 하고 그 밑의 권력투쟁, 예를 들면 이번에 인민무력부장을 살해한 것, 도살한 것은 최룡해, 황병서가 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장성택이를 죽일 때에 연희 때처럼 총을 쏴서 죽이질 않고 기관총을 쏘아서 죽이고 화염 방사기로 시체를 태웠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기관총이나 화염 방사기는 군인들이 쓰는 무기죠. 그러니까 군에서 장성택을 죽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현영철이라는 인민군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이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권좌에 지금 제대로 앉았는지도 확실치 않고 스위스 유학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렇게 익숙치 않은 김정은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룡해, 황병서, 이미 장성택을 죽일 때부터 김정은의 목숨까지도 생각해 봤던 그들이 현재 북한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할 때에는 단순히 짐작이나 기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논리적, 이성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하느냐 하면은 아주 북한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로 늘 보고 있는 일이죠. 최룡해하고 황병서는 북한 내 2인자, 3인자 자리를 수시로 바꿉니다. 몇 달간은 최룡해가 2인자고 황병서가 3인자입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는 황병서가 2인자로 올라오고 최룡해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 모든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실이죠.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힘이 있는 1인자라 하더라도 2인자를 죽이면 죽였지 2인자를 3인자로 내려보내고 3인자를 올렸다가 또 2인자가 된 자를 내려보내고 또 3인자를 올리고 이런 장난을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인자에서 3인자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부끄럽고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도 있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권력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든 모든 것이 일천한 김정은이 그 오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절대자들도 하지 못했던 2인자, 3인자 자리 바꾸기를 장난치듯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룡해, 황병서가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괴상한 현상을 풀이하는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수면 위로는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똑같은 식의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밑으로는 현영철을 하룻밤 사이에 잡아 죽여서 그것이 아직 팩트인지 확인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룻밤 사이에 바로 어제까지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이 권력 기반도 취약하고 나이도 어린 또 아직 사람 죽이는 것에 그렇게 익숙지 않은 김정은이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우 오랜 세월을 오로지 김씨들에게서만 나왔던 그 북한의 권력이 지금 둘로 쪼개져 있고 이것은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위험하고 살얼음 걷듯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어둡고 또 정보가 나와도 제대로 분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모처럼 가까워져 가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하기로 하고 현대 측 준비 실무팀이 북한에 올라가기도 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기사, 일본에서 건너온 조그만 기사 때문에 완전히 남북 관계가 순식간에 파탄 관계가 되어버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에 불과한 가십거리에 불과한 그런 조그만 기사 하나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리설주 추문 아닙니까?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당 간부들의 품에서 놀았다, 같이 논 여배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배우들을 처형했느니 뭐 했느니 하는 게 쭉 나왔었죠. 우리는 대서특필했지만 그 기사는 사실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모처럼 정말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그 찰나에 튀어나온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보 당국에서 좀 분석을 빨로 해가지고 지금 며칠만 있으면은 엄청난 진전이 있을 수 있는 이 남북 관계가, 그거 일본서 날아온 정보 하나 때문에 깨지는 것은 막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 분석이 안 되니까 지난번 인천 아시아 게임 때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의 가장 실권자들이 갑자기 인천을 내려왔을 때에 실제는 그들이 북한을 움직이는 자들이다 라는 정도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 대답만 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걸 매가지를 잡아 끌고 무조건 청와대로 데려가야죠. 가가지고 밤새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북한의 문제는 뭡니까? 개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게 군부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개방파가 늘 군부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서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부의 그 새 실력자가 내려왔는데 그처럼 천재 일우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든 총리든 이놈들 매가지를 잡고 청와대에 무조건 데려가서 호텔이고 뭐고 어디 호텔에서 재웁니까? 청와대에서 며칠 밤 재우면서 할 얘기 다 해야죠. 지금은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는 회담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 북한을 진짜 밑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내려왔을 때에 흉중에 있는 말을 아낌없이 다 섞어야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정권이 출범할 때에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했는데 이것이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는 그것을 움직이는 실무자들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6명의 권력자 중에 3사람이 이슬로 사라졌다면 굉장히 붕괴의 위험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우선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를 여러 형태로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잘 해봐야 돼요. 북한에 대량 난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을 것이냐, 받으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이냐. 틀림없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 남한 내부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자꾸 연습을 하면서 그 싸움을 미리 해야 돼요. 연습해서 미리 해가지고 실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남한 내부가 어떤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현실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태세로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붕괴했을 때의 복잡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요구, 일본의 요구, 러시아 요구, 중국 요구,
남한 보수파의 요구, 남한 진보파의 요구, 북한 군부의 요구, 북한 주민의 요구,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 없이 맞닥뜨려 가지고는 우리가 해낼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붕괴는 어쩌면 1, 2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길어도 5년 안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북한의 붕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역사 모두를 뭉뚱그려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지금부터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상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많이 싸워야 됩니다. 싸워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얻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난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자. 북한의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주민들과 쿠데타 세력이 남한 보고 도와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자. 뭐 하자. 우리가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변국들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가 없이는 우리가 북한이 붕괴한다 그래서 그게 통일로 이어진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결국 지금 현대사의 흐름을 봤을 때에 붕괴, 국가 붕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회,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대략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가요가 북한에서 대인기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남한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 느끼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 집권층의 선동과 선전에 의해서든 아니면 실제로 그간 우리가 배가 터지면서도 북한에 뭐 지원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언제나 그것이 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는 포죽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원도 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까지와는 확연히 다르게 인도적인 지원은 엄청난 규모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북 주민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니거든요. 우리 남북의 동포들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하고 우리 남한 국민하고의 사이에 감정적 채널을 튼튼하게 설정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적 전술 전략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우리 동포가,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 남한의 행태를 보고 잘한다고 100점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인도적 분야에서는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미진했고 후회가 남는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대폭적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 사드라는 것은 우리 다 아다시피 이 요격용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패트리어트는 잘 알고 있죠. 패트리어트는 비교적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쏘는 미사일은 보통은 다 이렇게 이 낮은 고도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하는 거죠. 이 사드라는 것은 이 낮은 고도가 아닌 이 높은 고도에서 이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km부터 이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사이에 적국의 미사일을 이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드는 대략 한 70발 정도의 이 미사일을 이 일개 포대가 갖고 있습니다. 포대는 좀 크게 편성하기도 하고 작게 편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사일은 60발에서 8, 90발 사이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포대는 이제 이 지휘소가 있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이 굉장히 민감한 거라야 되는 거죠. 이 사드를 한국에 놓느냐 안 놓느냐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이 MD라는, 이 M이라는 건 미사일입니다. D는 디펜스예요.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 요격하는 미사일 체제를 MD라 그럽니다. 이 MD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0년간 미국이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MD는 인류의 꿈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40년대부터 시작된 핵 개발이 50년 냉전을 거치고 60년 아주 뜨거운 냉전의 결과로 미국과 소련 양측이 지구를 수십 수백 번 없애고도 남을 만큼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적인 각성이 일었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뿐인 이 지구를 자칫 정치꾼들의 실수로 핵단추를 눌러갖고 다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세계 지성의, 전 세계인들의 반성이 일어가지고 1972년부터 핵무기 감축 협상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성공적인 스텝을 보여가지고 핵무기를 서로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핵 실험도 어느 정도 금지해 나가는, 인류가 바람직한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 군축 본부를 설치하고 상대방의 핵탄두를 감시하고 상당히 감축을 해나가면서 좋았는데,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 MD라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핵무기라는 것은 서로가 쏘면은 끝이다.
우리가 쏠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쏘면은 상대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끝이다. 이것이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MD는 뭐냐? 우리는 쏘고 너희는 못 쏘게 만들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MD의 개념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은 MD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서글픈 운명이 있고 또 미국이란 나라의 슬픈 운명도 있습니다. 이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원래는 고립주의를 택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살려고 했는데 세계 대전이 자꾸 터지니까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냉전에 이르기까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급속히 냉전으로 빠져들었는데요. 2차 대전 때 미국은 여기 태평양 전쟁과 저쪽 그 유럽 대독 전선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 체제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빨리 바뀌어 나간 거예요. 두 큰 전쟁을 같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미국의 산업이 군수 체제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냉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우주 전쟁에서부터 이 핵미사일 전쟁까지 다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 체계는 군사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알고리즘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가 폭락하면 같이 폭락하는 거죠. 이 달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은 그것을 포기하면은 달러 폭락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오고 동시에 미국의 산업 생산의 감소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무기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나라죠. 그것이 이 MD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전쟁인데요. 이 비행기는 아무리 빨라봐야 마하 1, 2 정도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은 이게 마하 빠른 거는 마하 30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은 미사일을 쏘고 방어를 못한다는 것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상대가 핵 개발만 하면은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MD에 들어간 것은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운명을 헤쳐가는 과정 하에서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D는 처음 시작할 때에 의회의 예산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킨다는 게 그게 일반인들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미국의 군인들과 군수산업 업체는 의회를 설득해 가지고 시간과 돈을 얻어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역시 그 작업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시간과 돈을 가지고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20년이 흘렀지만 아직 MD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미국이 커다란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MD 개발에 큰 차질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만둬야 되느냐? 처음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 미국의 리더들이 이 MD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드니까 아직도 미완이니까 의회에서 행정부에다가 이 MD 개발을 동맹국과 같이 해라. 그것이 MD의 역사입니다. 동맹국과 같이 하라는 것은 동맹국과 기술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고 기술은 빼고 어차피 동맹국이 거기 끼어 들어가 가지고는 배워갈 것만 있지 동맹국 것을 얻을 것은 없다. 그래서 같이 하라는 것은 동맹국의 비용을 얻어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MD가 지금 미국이 7개 포대를 1차 생산량으로 정하고 지금 현재 4개 포대를 생산을 해서 미국 현지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포대를 괌으로 옮겼어요. 괌으로 옮겼을 때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에다 대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괌에 옮기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을 한국에서 받아라. 왜냐하면은 괌에 그걸 놓는 거는 북한의 핵 때문에 놓는 거니까 한국에서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미국이 돈만 많으면은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개발을 하면은 그게 엄청난 무기일 것 같으면은 전 세계가 다퉈서 사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고민은 사드가 현재 미완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사드뿐만 아니라 전체 MD 시스템 자체가요. 그것을 동맹국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동맹국한테 재원을 좀 어떤 형태로든 조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 진의고 본심이고 그래서 미국이 주춤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사드를 놓는 데서도 그 모순이 드러납니다. 아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단서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에 어떤 어피니언을 갖자 그랬는데 미국이 한국의 사드 3개 포대면은 북한의 핵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3개 포대가 한반도에 필요한데 그중에 1개 포대를 먼저 들여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개 포대는 어디에 놓는 게 가장 맞습니까? 어느 지역에 놓는 게 맞을까요? 이 사드 후보 지역을 원주, 평택, 대구, 기장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드 3개 포대가 한반도를 다 커버하고 그중에 1개 포대를 먼저 놓는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도시 서울을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서울을 넣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의 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미국 의회의 지침은 뭐냐? 해외에 있는 미군이 핵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사드를 배치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놓는 사드는 오로지 평택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고민은 뭐냐? 평택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비용을 한국 정부로부터 다 받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드는 한반도의 방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내놓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평택을 방어한다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여러 고민이 많은 겁니다.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 이 사드는 미국 정부에서조차, 우리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드는 10번의 요격 시험에 다 성공했지만 완전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10번의 요격 시험에 다 성공했지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들러리 수사에 불과한 거죠.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본심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동맹국 아니냐, 우리 사드 같이 좀 하자. 그러나 진심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심은 우선 우리 평택의 미군들 용으로 쓰는 거다. 그 사드가 현재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놓고 자꾸 개량해 나가가지고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미국의 본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완의 무기를 놓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주한 미군 방어용으로 놓는데 돈은 너희가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의 본심이고, 그래서 이게 표현이 계속 어정쩡하게 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 3개 포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3개 포대 중에 하나는 미국 본토로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2개 포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한 미군에 놓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 돈으로. 그게 이제 미국의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도 고민이 있어요. 중국의 고민은 뭐냐?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놓게 되면은 중국의 미사일 기지, 군사 동향이 다 노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겁을 내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정상적으로는 미국하고 군사 대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잠수함에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1년 내내 바다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수함 모항이 있어요. 이 잠수함 모항을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없어지면 그걸 그때부터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느 날 출항한다 하면은 이제 그 잠수함을 감시하는 다른 잠수함들이 이제 그 들어가서 계속 대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놓으면은 중국은, 미국은 마음껏 쏠 수 있고 중국은 못 쏘게 된다. 이걸 굉장히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사드를 놓는 것을 매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입장. 우리는 이게 그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저렇게 포악해지고 붕괴로 자꾸 가고 있고,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원해진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군사 대결 이전에 미국이 점점 빠져나가고, 미국이 자꾸 손을 떼고 일본하고만 가까워지고 한국을,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일단 경제부터 균열이 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경제라는 거가 안정이 돼야 우리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소련 중공 북괴가 꽝꽝 뭉쳐 있을 때도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거든요. 그 힘은 오로지 미국이 뒤에서 백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밥 좀 먹는다고 미국을 탁 자르고 나간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군사 이전에 우리의 조국은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좁은 땅에 사람만 엄청납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앞으로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내수도 좀 생기고 하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그래서 내수에 비해서 수출이 엄청나게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건 수출을 잘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근본 기술이나 개념이나 심지어는 용어까지도 그게 다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반미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여러 측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나라하고는 조금 달리 군사적 긴장을 자꾸 일으키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무기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그런데 이 싸움왕하고 같이 늘 다니다 보면은 이게 원치 않는 싸움에 끼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뭐가 겁나느냐 하면은 미국하고 소원해져 가지고 군사적으로 고립되고 북한의 위협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또 이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아주 나빠지면은 안 보고 뭐고 그거보다 경제보다 더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계 경쟁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한번 꺾어지면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일변도 물론 안보는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보 일변도가 아니라 친미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미국과 멀어지면은 당장 저 독도 문제가 미국과 멀어지면 일본인들이 독도를 탁 자기네들 말로 탈환하려 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 말로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오면 우리가 일본하고 싸움이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독도를 뺏기면은 우리가 큰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자신감 잃기 때문에 나라가 확 밀려버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쪽을 다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지혜를 짜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무관심한 게 가장 나쁩니다. 어찌됐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사드가 뭔지 알고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뭐가 낫다 이것은 그런 것은 있지도 않고 바보짓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숙된 자세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우리 책임하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나라와 사회와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책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드는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앞날을 선택하는 지금 당장 미국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죠. 약간 소원해지는 것이 두렵다고
무조건 사드를 사자, 무조건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전쟁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를 일부 정치가나 일부 군인의 문제로 밀어둘 게 아니고 군사 안보, 경제, 미국, 중국 이 모두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으로 삼자, 이것을 결론으로 내리고자 합니다.